죽이려고 했으면은 죽였지. 이걸 그렇게까지 톱을 사용해서 훼손을 해서 유기의 편리성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죽이고 싶었다. 2014년 1월 20일 낮 1시 10분경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의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동시에 집에 진입했고 들어가자마자 이미 집안을 가득 채운 역한 냄새가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엔 피투성이의 시신이 놓여 있었는데 몸통과 목이 심하게 훼손되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시신 주변의 핏자국은 흩뿌려져 있었는데 살짝 말라붙어 있는 상태. 시신은 육안으로 볼 때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방 한켠에서는 피 묻은 전기톱이 발견됐는데 50cm 정도 크기로 사용 흔적이 거의 없는 새것에 가까웠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토록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 피해자는 목 이외에는 크게 훼손된 곳이나 공격당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피해자는 23살의 김정훈 씨로 얼마 전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준비하고 있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현장과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학생이 왜 남의 집에서 이런 끔찍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일까? 범인은 왜 다른 곳은 훼손하지 않고 목만 절단한 것일까?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 시신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침대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가락에 방어은이 있었어요. 잠이 든 상태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김 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한 것일까?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안방 밖 거실에는 먹다 남은 듯 보이는 음식과 음료수 병들이 나뒹굴고 있었는데 피해자 말고 한 명이 더 음식을 먹은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강도나 원한 관계로 보기엔 사건 현장에는 사라진 물건도 없었고 크게 다툰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건 대체 어떤 범죄인 것일까? 그런데 경찰이 집에 도착하기 20분 전인 낮 12시 51분 119 신고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지금 울산 남구 아파트로 와주세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며 시신의 위치를 알려준 의문의 남성. 목소리로는 20대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 신고자는 누구이며 왜 이런 살인을 한 것일까? 당시 울산을 들썩이게 했던 살인사건. 이 모든 퍼즐을 맞추기 위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4년 1월 울산에서 발생한 일명 전기톱 살인 사건입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또 충격적이고 방법도 굉장히 잔인했었는데요. 시신의 상태와 현장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목과 몸통이 분리된 채 발견이 됐고요. 여러 번 그어진 것으로 보이는 훼손 자국이 있었고 또 시신이 현장에 그대로 방치된 채 현장 범행 추정 도구도 방치된 채 있었습니다. 살인과 사체 유기 장소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죽은 상태에서 이게 훼손이 된 게 아니라 그냥 훼손하는 방식 그 자체가 사망인.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죽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정신이 있는 상태니까. 전기톱을 사용할 때 고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약물을 써서 통제한 후에 이게 이제 걸리는 게 그거예요. 죽이려고 했으면은 죽였지. 이걸 그렇게까지 톱을 사용해서 훼손을 해서 유기의 편리성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죽이고 싶었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 부분 감정적인 그게 분노이든 충동적인 무엇이든 그게 존재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이건 강도라든가 네. 아니면 가족, 이제 가족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 굳이 가족이라고 하면은, 혈연적 가족이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이 뭐냐? 오히려, 혈연적 가족이라고 하면은, 둔기나, 네. 흉기로 얼굴이나 눈이나 입을 오버킬이 날 때까지, 분이 풀릴 때까지 하는.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것은 되는데, 이건 매우 독특하고 한정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절제된 형태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 아닐까.
어쨌든 모든 그 방향성이 감정적인 어떤 네. 분노는 느껴지는 그런 도구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몸에서 수면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뭐 어떻게 이 사람이 반항을 할 텐데 목만 깔끔하게 절단돼 있었느냐라는 부분의 힌트가 좀 될 것 같은데 거실에 뭔가 먹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흔적이 2명이 먹은 흔적이었어요. 현장에는 사망자가 혼자 있었는데요. 그래서 비산혈흔이 또 시신 주변으로 있었고 비산혈흔은 전기톱을 사용하니까 그로 인해서 동맥 혹은 정맥이 찢어지면서 네. 절단되면서 피가 튄 그런 형태가 되겠죠. 네, 또 이제 침대에 누워 있던 아마 상황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서 선 위치에 목 주변으로 그 혈흔이 뿌려져 있는 게 아니라 누워 있는 자세에 주변에 뿌려져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톱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네, 서 있다고 하면 정신이 있는 건데 네, 그게 가능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그러니까 통제된 상태에서 근데 약간의 방언이 있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손을 갖다 댄. 네. 그래서 거기에도 있는. 근데 여기서 조금 걸리는 건 그런 거죠. 뭔가 그어진 여러 번 이런 훼손된 거로 봤을 땐 톱으로 그었다는 건지. 톱으로 목을 여러 번 그렇죠. 그러면은 반복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하다가 못했다. 사실 한 번에 좀 숙련된 사람도 한 번에 사람 목을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닐 테니까 네, 이게 살이니까 네. 살이니까 보통 나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밀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되는. 이게 지금 수면제가 포함이 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획을 애초에 하고, 그러니까 이 이거. 자리나 먹는 자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범인이었겠죠. 네, 2명이었을 가능성. 당사자와 돌아가신 분과 네, 거기 있는 사람. 그래서 같이 그냥 혼자 먹게 되면 수면제를 뭐 먹진 않을 테니까 뭐 이렇게 맞춰주다가 네. 먹고 쓰러진 상태를 공격한 이런 게 가장 타당한 시나리오가 아니겠느냐. 예,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신고 전화입니다. 이제 신고 전화가 왜 특이하냐면은 굳은 혈흔이 약간 좀 굳어 말라붙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숨진 지 시간이 조금 지난 것으로 좀 보이는데 또 112가 아닌 사람 목이 절단됐으면 그걸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범죄 신고가 아닌 구급 신고인 119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런 부분 좀 인상적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요. 바로 한 게 아니라 네, 상당히 지난 상태, 상당 뭐 몇 시간 이상 네, 지난 후에 그것도 이제 119로. 근데 죽였다고 하면서 119로. 네. 죽였다고 하면 112로 해야죠. 내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예. 그런데 119로 그러면 약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 제가 뭐 납치 살인 사건이나 이런 데서 말씀드린 것처럼 119로 하는 이유는 있다. 119로 하면 일단은 완전하게 죽은 상태가 아니면은 응급조치라든가 뭔가를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고 네, 증거를 없애거나 현장을 구급 요원들이 훼손하는 상태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전화한 사람이 범인인 건 맞아요. 자기가 죽였다고 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자기가 죽였다고 하는 건 내가 이 사람이 20대 남성이니까 죽은 사람도 돌아가신 분도 20대 남성이니까 아마 뭐 친구라든가 뭐 이런 관계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혹은 좀 예를 들어서 뭐 후회에 그러니까 구조 번호로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살리고 싶은 그런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의 감정은 뭐 전혀 없는 걸까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바로 네. 했겠죠. 바로 하고 나서 바로 근데 했다. 시간이 한참 후에 네, 했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 뭐 살리거나 그런 건 아닐 것이고 후회나 이런 건 아닐 것이고 네. 뭔가 이유가 있었을 수 있겠다. 이유라는 것이 예를 들면 시간을 확정한다든가 뭐 알리바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건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단서는 바로 이 신고 전화를 건 남성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었는데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날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어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19) 로 전화를 걸어온 남성은 정훈 씨의 시신이 발견된 바로 그 아파트 호실에 살던 24살 이현우 씨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그는 범죄 현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체포하고 자세한 범죄 상황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확인 결과 놀랍게도 그는 숨진 정훈 씨의 고종 사촌 형이었습니다. 친척 관계라는 사실에 경찰은 갈등이나 원한 관계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했습니다. 주변 탐문 결과 둘은 평소 친구처럼 잘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런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다음은 이 씨 진술을 중심으로 구성된 당일 상황입니다. 시신 발견 전날인 1월 19일 오후 3시 40분, 이 씨는 정훈 씨에게 자신의 집으로 와서 치킨이나 먹고 가라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사촌 형 집에 종종 가곤 했나 보더라고요. 그날은 자기가 부르니까 동생이 1시간 반 정도 있다 갈 것 같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오후 5시, 평소와 다름없이 이 씨의 집으로 향한 정훈 씨. 거실에 놓여있던 교재상 위엔 배달되어 온 치킨과 음료수 병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치킨과 콜라를 먹은 정훈 씨에게 이 씨는 또 다른 음료수를 한 잔 더 따라주며 마실 것을 권했습니다. 치킨을 먹은 후 정훈 씨는 갑자기 눈을 껌뻑이며 피곤해했습니다. 이에 범인 이 씨는 잠이 오지 않냐며 방에서 한숨 자라고 말한 뒤 정훈 씨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정훈 씨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든 정훈 씨가 있는 방으로 들어온 이 씨는 작은 방에 미리 숨겨두었던 전기톱을 꺼낸 다음 전기코드에 콘센트를 꽂은 후 전기톱의 톱날 부분을 정훈 씨의 목에 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었습니다. 하지만 정훈 씨의 목이 몸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것을 본 이 씨는 다시 한번 전기톱을 사용해 목과 몸을 완전히 분리하였고 결국 정훈 씨는 경부가 완전히 절단되어 사망했습니다. 친구처럼 지내던 사촌 동생을 2번의 시도 끝에 살해한 이 씨. 그는 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 이 씨는 고종 사촌 동생인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동생이 이 엄마가 형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한다. 엄마가 형과 어울려 다니지 말라고 한다. 뭐 이렇게 말하거나 비아냥거리듯 뭐 이렇게 쩝소리를 내거나 뭐 스튜피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격분했다고 했어요. 실제로 이 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해인 2013년 12월 어느 날 자신의 집에서 동생으로부터 우리 엄마가 형 욕을 또 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너는 왜 그런 것을 나에게 알리느냐 라고 말했지만 동생이 자신을 무시하듯 알려줄 것은 알려줘야지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더 이상 무시와 비아냥을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동생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13일 밤 9시경 살해하고 다음날 낮 1시가 다 돼서야 119에 신고했어요. 하룻밤을 그 아파트에서 시신과 함께 보낸 거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장에서 붙잡힌 피의자도 잘 기억을 못했고 깜빡깜빡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씨는 정신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동네 주민입니다. 다들 인사를 하네. 가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좀 어눌하고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였지. 조사 결과 이 씨는 사건 4년 전인 2010년 3월 군에 입대했으나 대인관계 미숙, 인지기능 저하, 불안, 우울 등의 문제로 3개월 만인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국군 부산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서 진행된 심리 및 지능 검사 결과는 정신분열증 초기 증상 및 경계성 지능. 결국 입대 6개월 만에 현역 복무 부적합 처분을 받고 조기 전역한 이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사촌 동생의 목에 전기톱을 들이댄 것입니다. 이 씨는 정신적인 문제로 이런 범행을 벌인 것일까? 그런데 정신 이상과 심신미약을 주장하기엔 이상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 씨가 꼼꼼하게 미리 살인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정황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이 씨와 이 씨 아버지가 이 친척들에게 천덕꾸러기 신세였다고 합니다. 이 피의자는 매번 친척들에게 이제 일정한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는 아버지와 비교를 당했다고 하고요. 친척들에 대한 이제 점점 안 좋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울산 남부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 씨가 친척들로부터 너 아빠처럼 살래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동생인 고모 아들 김 씨가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면은 너 아빠처럼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자 앙심을 품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전화를 건 사람, 이제 신분이 1살 위에 고종사촌 형이었고요. 당시에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동기가 있어요. 나한테 이런 무시를 당해서 이런 것을 했다. 그리고 저기 앞서서 어떤 감정적인 그 도구 선택이었다고 했는데 본인의 주장, 범행 동기와 현장 상황은 일치를 할까요? 자기를 무시했다. 바보, 스투피드, 욕 같은 거. 사실은 우리 엄마가 형 욕을 했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걸 전달하는 거 자체도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존재감을 뭉개버리는. 근데 계속 그럴 정도로 대가족 내에서 약간 좀 소외되는, 열외되는 네. 그런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상당히 그게 악화돼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게 반복됐다. 그럼 두들겨 패거나 네. 아니면 싸움질을 하거나 뭐 이런 그런 거 없이 조용히 분노를 묵혀뒀다가 약을 해갖고 싹 했다. 그러니까 너무 급발진하죠. 네. 그래서 왜 급발진인지 사실 급발진이 아니라 뭔가가 있어야지 이것만 가지고는 아닌데 네.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부분은. 예, 보통 욱해서 하는 경우에는 일단 얼굴 쪽에 굉장한 무차별 공격이나 둔기나 어떤 이런 사용들을 할 텐데 이거는 뭐 약도 있고 전기톱도 좀 준비를 갑자기 급발진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뭐 싸움을 한다든가 일방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뭐가 하나가 없다. 뭔가 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장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앞서서 이제 피가 좀 굳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하루를 보내고 나서 또 119에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전날 5시, 오후 5시에 이 집에 도착을 했고요. 먹고 뭐 자고, 그때 뭐 저녁 때쯤 공격을 해서 밤이 지나서 낮 12시가 지나서 1시쯤에 이제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심이 하나? 네. 이때쯤 사건이 벌어졌겠죠. 약을 먼저 먹이고 네. 한두 시간 후에 약효가 나타나고 그 약효가 완전히 나타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어를 좀 했으니까. 네. 그러면 12시 왔다 갔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범인은 그냥 거기 있었다. 그러면 확실히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한 거 같네. 그러면은. 그 장소 선택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의 집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사실은 이제 흔적 같은 것이나 아니면 뭐 이걸 들고 나가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들고 나가기도 전기톱을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후의 준비에 대해서는 뭐 전혀 안 돼 있는 느낌이 그러니까 들어서요. 그냥 죽인다는 것만 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만 완수되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으니까 내가 죽였어요. 신고하는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혹시 관련이 돼 있을까요? 군대에서 조현병 초기 증상, 당시 이제 이 군대 용어에서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조현병 초기 증상 및 경계성 지능이라는 게 나와요. 진단을 받고 조기 전역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태일까요? 뭐 모자르다. 네. 지능이 그런 형태. 그런데 사회생활하는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 그런데 뭔가 이제 이 팔랑귀 아니면 쉽게 사람한테 속고 요런 형태죠. 근데 그거와 조현병 정신분열증 네. 초기 증상이라는 건 사실 정신분열 초기 증상은 이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군대에서 이 지능 검사를 해도 그렇게 정확하게 하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2010년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정신분열 초기라는 거 하는 것은 그렇게 심하진 않아. 근데 사람들한테 뭔가 좀 이상할 수 있죠. 일단은 이게 4년 전입니다. 4년이 지났고 뭐 약화가 됐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많은 분들께서 뭐 이때쯤이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조현병이나 지능이 굉장히 경계성 이하에 이제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이런 어떤 계획성 하에 행동을 수립을 해서 진행하는, 그러니까 논리성하고 이성하고 뭐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분열 조현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연동이 되나요? 그런 게? 조현병이라고 해서 계획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계획성을 가지죠. 근데 그 계획성이 완벽하진 않지. 그러니까 조현병의 일종의 인격 같은 부분이 변하는 거. 아니 그렇진 않죠. 인격이 뭐니까 네. 이 정보에 네. 들어옴과 나감에서 왜곡이 생기는 거죠. 그 정보에 들어옴과 나가기 왜곡이 생긴다 하더라도 네. 계획은 세울 수 있죠. 이성적인 부분은 작동을 한다. 네, 작동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약간이 불안할 수 있죠. 이 정신 이상을 주장하는 범인 이 씨. 그런데 수사를 시작하자 그가 살인을 미리 준비해온 정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 정신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사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복무 부적합 판단을 받고 돌아온 이 씨. 하지만 그곳에 이 씨를 돌봐줄 가족은 없었습니다. 8살 때 부모가 이혼한 후 집을 나간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가끔 얼굴을 비추던 아버지도 언젠가부터 아예 발길을 끊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이 씨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할머니. 그런 할머니가 건강 문제로 사건 2년 전인 2012년 12월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후 이 씨는 홀로 생활하며 세상과 단절한 채 오직 피해자인 사촌 동생 정훈 씨하고만 관계를 맺고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대학도 안 가고 뭐 어디 취직도 안 하고 PC방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생활했다더라고.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를 뭐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 씨의 당시 정신 상태는 정확히 어땠을까? 이 씨가 수감된 후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 이 씨의 병명은 망상형 조현병.
실생활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감정을 진행한 의사는 이 씨가 사건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법정에선 이 씨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 다소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저의 몸 왼쪽에는 대장 악마, 중간 악마, 작은 악마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 오른쪽에는 대장 천사, 중간 천사, 악의 천사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대장 악마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이제껏 당하기만 했는데 그냥 둘 거야? 어서 죽여. 그리고 전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대장 악마는 사라져 버렸고 중간 악마, 작은 악마는 잠들어 있었어요. 법정에서 악마와 천사가 내 안에 있다라고 증언한 이 씨는 수사기관에서도 천사가 참으라고 했지만 악마가 더 이상 참지 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게 정신적인 문제일까? 그런데 범인 이 씨가 범행 6일 전 집 근처 주민센터 민원실을 찾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공용 컴퓨터를 이용해 다양한 검색을 했습니다. 이 씨가 다양한 검색어로 살인 방법을 찾았던 것이 인터넷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찾던 마지막 검색어는 수면제와 전기톱. 이 씨는 방법을 찾은 듯 했습니다. 이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이 씨는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오셔서 수면 유도제를 구입하셨어요? 뭐 처방전 없이 가능한 약으로 드렸죠.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 열알을 구입한 후 다음날 이 씨는 집 근처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공중전화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판매업자에게 전화해 전기톱을 주문했습니다. 구입 대금 14만 원을 송금한 후 택배로 전기톱을 받은 이 씨. 하지만 처음에 본체와 톱날이 분리되어 온 전기톱의 사용 방법을 몰랐던 그는 열쇠 수리공을 집으로 불러 수고비 2만 원을 주고 전기톱을 조립했습니다. 하루 전날인 1월 18일, 이 씨는 미리 사촌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녁에 치킨 시켜 먹으러 가는데 같이 먹을래? 오늘 일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내일 갈게. 다음 날인 19일, 이 씨는 다시 집으로 동생을 초대했고 정훈 씨는 1시간 반 후에 가겠다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두 번의 시도 끝에 정훈 씨를 집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한 이 씨. 그는 동생이 오기 전 미리 치킨을 시켜 배달받아 두고 음료수 2병에 수면제를 잘게 부숴 넣어 섞은 다음 치킨 옆에 뒀습니다.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며 졸리지 않냐며 안방으로 들어가 눈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잠이 든 동생을 본 후 이 씨는 벽장을 열어 미리 준비한 전기톱을 꺼냈습니다. 네, 이제 군에서 제대한 이후에 주변의 어떤 평가들하고 또 법적인 진술, 법적 진술이 이제 굉장히 악마 같은 게 나와서 굉장히 좀 이상한데요. 법무부 또 치료 감호소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면 어떤 상태로 볼 수가 있을까요? 4년 전에 그때는 아마 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치료를 못한 것 같아요. 네, 4년 동안. 그럼 급격히 나빠져요. 조현병은. 네, 조금 초기 증상이었을 때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군대에서 했던 진단과 사건 후에 했던 그 진단이 일맥상통하죠. 네, 악화됐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망상형 조현병에서 악마 나를 공격하는 누군가 그 누군가는 자기와 같이 생활하는 사촌 동생.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 동생은 자기한테 나쁜 말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악마라고 망상을 가지고 그럼 악마를 죽여야 돼 라는 계획을 짜서 착착 실행을 하는 생각하고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치 판단 예를 들면 저게 악마다 아니다 이런 가치 판단에서 문제가 있죠. 아까 얘기한 경계성 지능 같은 부분이 예, 그런 부분과 이게 연결된 부분인데 네. 조금 더 정확히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일종의 사물에 대한 네, 판단, 상대에 대한 판단에 문제가 있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획을 못 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특히나 예를 들어서 과거에 미국에서 데이비드 버코이치라는 샘의 아들이라고 그렇죠. 스스로 버코이치. 네. 이 사람은 자기 몸에 악마가 있다, 뭐 무슨 개가 있고 무슨 지옥에서 온 개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이제 프로파일러의 분석 결과 이거는 거짓말이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변명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살인을 하려고 살인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는데 머릿속으로 제 스스로 암시를 해서
뭐 악마가 있다는 등 뭐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혹시 거짓은 아닐지라는. 근데 거짓일 네. 수 있는데 문제는 왜 근데 악마라는 표현을 썼을까? 네. 그거는 이유가 있겠죠. 이 동생이나 친척들. 네, 친척들이 네. 괴롭힌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악마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변명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유는 있는 거예요. 네. 그게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네. 의미가 없고 말 그대로 우리가 납득하는 이유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세운. 본인의 네. 그래서 망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나 이 계획이 굉장히 조금 꼼꼼한 게 인터넷 검색 기록이 집에서 하면 남을 수가 있으니까 공공 PC를 가서 쓴다든지 공중전화로 집에서 전락 안 그렇지. 하고 핸드폰으로 안 하고 공중전화에서 전기톱을 구매한다든지. 그러면 모르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그렇죠. 수사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아는데 이제 보통 범인들을 본인이 숨기기 생각해.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그런 방법들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네. 합리성,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회피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부실하고 네. 모자른 거죠. 그건 아까 얘기한 또 경계성 지능하고도 좀 그거 연결되는 맞붙는 거지.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앞서서 그래서 또 이제 뭐 어떤 본인 안에는 이게 그래서 완전 범죄를 혹시 꿈꿨나? 왜냐하면은 이제 본인의 범행 전까지의 범행 도구 구입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숨겼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꿈꿨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완전 범죄라는 게 방법이 너무 부실해. 네. 그러니까 본인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곳곳에 구멍이 있네. 네. 이게 실제 모습일 거예요. 울산 남부경찰서는요, 이 씨가 범행 전에 영화 텍사스 전기톱 연쇄 살인 사건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영화 내용은 텍사스에서 이제 살인범이 전기톱을 이용해서 마을 방문자를 학살해서 죽이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모방해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이 씨가 이 영화의 내용은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은 경찰이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사파라고 하죠. 네. 영화의 부분을 계속 머릿속에 떠올려 갖고 그걸 자기 나름대로 조합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계획성은 인정. 근데 그 계획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냐 그건 다른 문제죠. 이 대장 악마가 시켰다라면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면서도 범행 며칠 전부터 또 치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을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자신이 생각했던 살해 방법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이 씨. 그는 자신의 집에서 경찰의 살인 피의자가 되어 체포됐는데 검거 후 첫 신문을 맡은 경찰관은 당시 이 씨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어요. 조사에도 담담하게 임하긴 했지만 가끔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 보였죠. 정신병력은 없었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아주 없어 보이진 않았어요. 범행 4일 후 사건 당일의 행적을 알 수 있는 현장 검증이 이 씨 아파트에서 진행됐습니다. 흰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호송차에서 내린 이 씨는 경찰과 함께 사건 현장인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마네킹 등을 이용해 1시간 동안 당시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현장 검증하면서 살해 장면 등 재현할 때 손을 떠는 모습을 보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비공개로 진행된 현장 검증에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창문 좀 열고 해주이소! 오픈 시켜! 빨리 보게! 보다 못한 인간한테 이끌이 필요하나? 어? 네. 아니 무슨 일이야? 현장 검증을 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려야 했던 유족들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국군 부산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한 달 받았고 7월 10일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아스퍼거 증후군 및 경계성 지능장애 해당한다는 소견 나왔습니다. 이 씨의 지능은 언어성 및 동작성 IQ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심리 및 지능 검사 결과 지각상의 가성 환각의 형태로 강한 감정 상태에서 자신을 욕하는 것 같은 얘기 환각을 보고하고는 있으나 정신증적인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비현실감과 이인감이 의심되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과연 심신미약 정도의 상황인지를 두고 관심은 재판부로 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과 준비 아래 친척 동생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잠들게 한 다음 전기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완전히 잘라 살해하는 참혹한 범행을 하였는 바
피해자는 24살의 젊은 나이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었고 그 피해가 회복될 방법이 전혀 없으며 유가족의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재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모두가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앞서서의 경계성 지능 관련된 이야기가 이게 IQ가 70 이하면은 정신지체인데 70 이상, 80 이하면은 정신지체는 해당하지 않지만 또 정상도 아닌 상태를 이르른다. 그래서 경계성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 경계에 보더라인,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90, 동작은 68. 동작은 이제 좀 굼뜨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80. 그러니까 그래도 언어는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건 이제 평균 얘기지만 언어 이해와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능력. 네. 그거는 되는데 아마 말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충돌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정보를 머릿속에서 조합해서 판단하는데 이제 시차가 떨어지는 거예요. 늦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타인들이 좀 빠르게 정보를 계속 주면은 공격한다는 생각을 하죠. 이인감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네. 마치 자기가 붕 떠서 분리된 것처럼. 분리된 것처럼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잖아요. 상훈이는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데 네. 바깥에서 나를 보는 것처럼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게 그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는 욕망이 거기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해석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한 네. 이 복잡한 이건 아주 작은 거지만 네. 근데 여기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네. 이 아스퍼거 증후군에 약간 잘못 알려진 건 천재 증후군. 그런데 이 맞죠? 드라마에서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글쎄 그것보다는 계획하는 거 보세요. 네. 범행 계획하는 거 보세요. 나름 치밀하잖아요. 근데 딱 봐도 바보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추측 되는데 그걸 입력 산출 자체가 좀 많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인터넷 사용하러 멀리 나가는데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얼굴도 가리지 않고 CCTV에 다 찍히는 상태로 가서 그냥 거기서 검색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다든지. 찍히는데 네. 그 검색하는 내용은 네. 톱을 사서 텍사스 연쇄살인처럼 하면 완전 범죄가 될 거야. 그리고 페이지 삭제도 안 해놓고 나가고 뭐 예를 이런, 들면은 그러니까 네. 불균형한 거죠. 네. 아스퍼거이기도 하고 경계선이기도 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 점수가 이렇게 나오고 되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타당한데 이 타당한 게 범죄를 경감시켜줘야 될 타당성인지에 대한 부분은 이건 전적으로 판사들이 판단해야죠. 그러니까 뭔가 좀 감안할 요소 같은데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될지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판단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1심에서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검사 측,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했지만 이게 기각이 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에 치료 감호를 처하는 선고를 받았고 더 이상 항소 없이 형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 감호는 해야 돼요. 아무리 봐도 네. 판사들이 봐도 이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치료 감호를 하는 게 맞는데 이건 사실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비겁한 판결이라고 봐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치밀한 계획성을 가진 범죄자의 범죄에 든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은 사형은 아니라 무기징역이나 40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짜로 심신미약이라서 보기에는 무죄는 아니고 10년 이하로 하기에는 약간 애매하고 또 유족이라든가 판단하는 이게 분명히 반발해. 네. 그러니까 이게 어정쩡한 25년이라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무기징역을 하고 치료 감호를 가든가 아니면 진짜 판단해 갖고 얘는 이렇게 봐도
심신미약이 맞으니까 아예 10년 이하로 돼서 15년형이라든지 치료를 계속 받게 한다든가. 네. 근데 이건 징역 25년에 이게 딱 중간이잖아요. 타협한 부분. 네, 타협이죠. 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받아들일까? 검사든 피고인 쪽이든. 그러니까 이제 중간선을 탔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조현병 관련된 범죄를 많이 이제 접합니다. 이게 많이 접하게 되는 느낌이에요. 사실 건수로 치면 많지는 않은데. 아닌 사건도 네, 네.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 뭐 위험성이 많이 강조되기도 하고 또 이제 치료를 중단했을 경우에 이제 갑자기 위험해지는 건 누누이 또 교수님께서 좀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큰 치료가 것 안 같아요. 된 거예요. 네. 아예 치료가 안 된 거예요. 4년 동안 방치돼 있었죠. 방치돼 있어. 그 전에도 네. 사실은 초기라고 하면은 네. 고등학교 때 이후로도 치료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좋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면 약간 좀 뭐 바보 소리 낸다 하더라도 네.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치료가 안 받고 계속 그 나쁜 환경에 있어 갖고 그렇다고 이제 제가 이 사람을 옹호하려는 건 아닌데 네. 경과 프로세스상은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네. 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다시 이 사건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은 조현병이 예를 들어서 논리적이지 않다. 비이성적이고 막 괴상한 행동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부분도 작동을 하지만 그것에 대한 프로세스가 조금 꼬여 있다. 그렇죠. 네. 분명인 것은 가치 판단의 프로세스가 꼬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은 이 사람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입 바른 소리 했거나 네. 아니면 그냥 얘기를 했는데 이 정보가 이 머릿속에서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로 보이는 거죠. 뭐 여러모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피해 돌아가신 분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말 그대로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그 예를 들면 그 집안의 문제거리라고 여겨지는 형한테 그 계속 접근하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또 죽음을 당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크라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거 많으셨습니다.